자, 이제 삼강의 실도부터 볼까요? 자, 천하에 5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0,000가지 교화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효자 충신 연료로 우뚝 솟아서 기록에 남길 만한 사람을 각각 110명씩 찾아내요. 앞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로 기록하여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오륜이겠죠. 오륜. 그리고 그 중에서 삼강만 이렇게 3가지만 따로 묶어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시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효자, 충신, 연료에 관한 일만 따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삼강행실도 세종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종대왕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기 부모에 대한 이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잔인한? 네,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6.25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좀 이렇게 퍼뜨려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삼강행실도고. 자, 그러면 삼강행실도가 오륜 중에서 3가지면 나머지 2개,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을 따로 모아서 또 이제 2개만 묶은 책이 또 나와요. 그거를 이륜행실도 2개만 묶었으니까 이륜행실도라고 그래요. 자, 가끔 이거는 뭘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냐? 왕 물어볼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종 때 이륜행실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왕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합쳤어. 그럼 뭐겠어? 오륜행실도겠지. 그래서 오륜행실도도 있어요. 오륜행실도는 정조 때.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삼강행실도랑 이륜행실도에 왕을 물어볼 수가 있다. 네, 다른 것보다는 뭐 왕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동국여지승남 봅시다. 책을 펴서 그 일을 따져보고 도를 펼쳐 그 자취를 본다면 태산에 오르거나 황하의 근원을 끝까지 파고들 것 없이 팔도의 지리가 마음과 눈에 환하여 문을 나가지 않고도 손바닥을 보듯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것도 뭐만 알면 되냐? 왕만 알면 되죠. 어느 시기에 편찬됐냐? 성종 때 편찬된 지리서.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도 이것만 딱 보면 손바닥 펴듯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리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이연적의 일강신목소라고 되어 있죠. 자, 대저 정치하는 요령은 강이 하나 있고 목이 10개 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체인이 정치라는 본령이요. 목이라는 것은 용인이 정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연적이라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주리론이 있고 주기론이 있겠죠. 주리론과 주기론. 주리론과 주기론은 당연히 리를 강조하고 기를 강조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요 주리론과 주기론에 우리는 선구자. 이거 지우고 선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너무 성의 없이 그렸네. 자, 여기 선구자, 집대성 이렇게 나눠볼까요? 선구자와 집대성 인물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주리론의 선구자가 누구냐? 이연적. 주기론의 선구자는 그럼 누구예요? 서경덕, 조식. 둘 다. 자, 그럼 집대성이라는 거 완성이죠? 완성. 정리, 완성. 자, 그러면 주리론의 집대성은 누구? 이게 이황. 주기론의 집대성은 이이가 되겠죠? 네, 요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이연적 주리론의 선구자. 이 사람이 왕에게 이제 건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어요. 라고 건의한 게 바로 여기 일강신목소. 그래서 여기선 일강신목소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강신목소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이연적이라고. 그리고 이연적은 누구라고? 주리론의 선구자라고.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자, 우리는 이황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8, 이황 봅시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만물을 구성하는 기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선한 이는 존귀하고 선악이 함께 내재한 기는 비천한 것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이황.
자, 이황의 이론 중에서 이 기, 귀, 천, 론 또는 이 존, 기, 비, 론 똑같은 거죠. 리는 아이고 리 바뀌었다. 리, 귀, 기천론이죠.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같은 거예요. 자, 리는 순선, 100% 착해. 그러니까 존귀한 거고, 그 다음에 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별로야. 네. 그래서 리는 굉장히 귀한 거고, 기는 천하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으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겠네. 그래서 리와 기는 두 개지. 이기, 이원, 론. 리와 기는 이원, 두 개야. 따로따로야.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기, 이원, 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후세 임금들이 천명을 받들어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은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수고는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치를 깊이 살피셔 먼저 뜻을 세워 노력하면 나도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노력하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도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10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 공부하소서. 자, 내가 성리학의 원리를 그림으로, 도표와 그림으로 몇 장으로 만들었어요? 10장으로 만들어서 이걸 책으로 묶어서 왕한테 선물을 하니까 혼자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황의 저서 중에서 성학 10도. 자, 10도 그림 10장. 쉽지?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성학 10도에서는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할 수 있겠지? 쉽지?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성학 10도.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여러분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중이야? 지금 몇 월이야? 10월이죠? 10월쯤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떠냐면 이제 7,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봤을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9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기본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시기인데, 이제 10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1월, 12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10월 말, 11월 이때부터. 왜냐면 나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성적은 안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갑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풀어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고삐를 확 재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 시기가 좀 애매하죠. 10월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도 또 연휴인 거잖아요. 쉬는 날도 많고. 물론 쉬는 날이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긴 하죠. 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쉬는 날에도 가서 또 수업을 해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아? 연휴 이런 거? 연휴라고 TV에 나오니까 알았지. 아, 연휴구나. 연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연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상관없지만 그냥 10월 자체가 쉬는 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왈랑왈랑하지. 느낌으로. 그래서 공부가 좀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고요. 11월은 쉬는 날도 없잖아. 근데 왠지 하기 싫지. 11월쯤 되면. 왜냐면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면 나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면서 고민을 하면서는 공부는 안 해. 약간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 12월은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연말이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또 막. 그러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이때 10월 요 지금 시기부터 11월, 12월을 딱 잡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요 3개월이 내년의 합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1월 가면 사실 좀 늦어. 왜냐면 1월부터는 다 어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1월부터는 야 우리 합격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문제풀이 들어가고 1월부터는 다 열심히 해. 왜냐면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3개월 그렇게 남으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요 10월 이후부터 11월, 12월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년에 합격할 거랑 아니랑 1년 더 해야 될지를 정말 요 3개월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9,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9월 뭐 10월 넘어가는 요때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몰라. 다 똑같은데 요때 딱 바짝 누가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진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단연간의 통계에 의해서. 네. 여러 학생들 보면 딱 요때가 좀 그럴 때거든요.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 성적은 아직은 잘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사실 지금 막 80점, 90점 나오면 합격이지 내년에. 그럼 당연한 거고 지금은 좀 애매한데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딱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짝 누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년에 합격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딱 고삐를 죄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막 날씨 좋고 막 지금 물론 오늘은 좀 별로지만 날씨 좋고 막 바람 살랑살랑 하지. 나가고 싶지. 막 요럴 때 망한다. 나가면 망하는 거야. 내년 시험이 망하는 거야. 벌써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이 몇 달이 요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 시험까지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요 며칠 막 잠깐 즐겁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내년에 합격해서 내년에 즐거워야지. 올해 오늘 여러분이 막 놀아서 즐겁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히 고삐를 줘야 돼.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이 어렵지.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운데 항상 자기를 좀 잘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그럼 누가 나를 칭찬해 주냐? 내가 나를 칭찬해 줘야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하고 있겠지만 가끔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또 느끼고 또 바짝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약간 잔소리 비스무리하게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정신 차려 라는 걸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걸 야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걸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성학 10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62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2 갑시다. 저서를 지금 한 개만 썼는데 나머지 저서까지 한번 써봅시다. 주자서 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슴록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 가볼게요. 자, 이기가 원래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인 것 같으나 구별되는 바는 이는 무위이며 기는 유위입니다.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리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하므로 기는 발하고 리는 승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2의 주장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리통기궁론이라고 하죠.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자, 리는 통한다는 건 리는 그냥 보편적인 거고 기가 특수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거, 어떤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건 기다, 기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사에 있어 때를 하는 것은 소중하고 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을 힘쓰는 것은 기묘합니다. 자, 이른바 때에 따라 맞게 하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한다라는 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 이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경장론이라고 하죠. 개혁을 강조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이 이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리론이잖아요. 리라고 하는 건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거고 이는 주기론이잖아요. 기라고 하는 건 현실, 경험을 강조하는 건데 요 현실과 경험을 강조하는 이 같은 경우는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혁을 강조하는 걸 사회경장론이라고 그래요. 사회경장론. 경장이 개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경장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 변통하고 법을 만들자,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는 발하고 리는 승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료에서 기는 발하고 리는 승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발 이승 설 또는 기발 리승 일도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가
발현된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고 리는 거기에 따라온다. 왜냐면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는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기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발, 이승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거. 자, 올해 초가을 비로소 책을 완성하여 이름을 성학지비오라 하였으니 마침내 도를 전하는 책임이 성상에게 바른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친 말은 아니옵니다. 제왕의 학문은 기지를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지를 바꾸는데 병을 살펴 약을 쓰는 효과를 거두고 어진이를 쓰는데 상하가 틈이 없는 것이 성과를 얻습니다. 자,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훌륭한 신하를 등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서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을 쓴 건데 여기에서는 인재를 등용하자. 인재를 등용하여 기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 그러니까 신하에게 배워서 기지를 변화시켜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성학지묘. 자, 그 다음에 금방 나왔던 만언, 봉사, 경몽요결, 기자실기? 아까 기자실기도 있었죠. 요런 책들이 이이의 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봅시다. 앙부일구를 해전기와 종묘 앞에 처음으로 설치해 해 그림자를 관측하였다. 자, 앙부일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세종 때 만든 해시계죠, 해시계? 네, 해시계 앙부일구. 뭐 안 써도 되겠지. 이 정도는 뭐 다 알잖아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밑줄 친 건 읽어봅시다. 모양이 가마솥과 같다. 지름에는 둥구 송곳을 설치하여 남과 북으로 마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을 깨알같이 찍고 그 안에 또 절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죠. 세종실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찬 볼까요? 편찬 봅시다. 자, 방서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 이름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의술을 전공하는 자가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 볼게요. 왕 13년 가을 집현저 직제학 유효통 전의 노중래 부정 박윤덕에게 명해서 다시 향약방에 대해서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낸 다음에 분류하여 증보하게 하여 한 해가 지나 완성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의서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별해 봅시다.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 자, 향약 구급방과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고려, 고종, 이거는 조선, 세종. 자, 그리고 여기는 현존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의서죠. 현존 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거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고려 고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려 고종. 이거는 조선 세종이라고 했죠. 조선 세종.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역으로 시작하지 고려야, 지읒으로 시작하지 조선이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세종 때 편찬한 게 향약 집성방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편찬한 뒤에 의학과 관련된 거를 다 모아서 백과사전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의학 백과사전은 뭐냐? 의방, 유치, 세종, 의학, 백과사전. 그래서 요 두 개는 세종 때 편찬한 거겠죠? 이렇게 두 개는 세종. 그래서 둘 중에서 의학백과사전은 의방유치라고 하는 책이다. 이거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의서 순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향약 구급방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가 세종. 그리고 둘 중에서는 백과사전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다 모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는 이게 나중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올 수 있는 게 동의보감. 문 어느 왕? 광해군. 그 다음에 마과회통이라고 기억나요? 정약용이 쓴 의서? 네, 그거는 이제 뭐 조선 후기 18세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시기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의서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냥 우린 대략적인 그 정도의 순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2번 볼게요. 임금께서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이 각기 적성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늙은 농부들을 방문하게 하여
농토에 이미 시험한 증엄에 따라 갖추어 아래기하고 신변효문과 아래여 서류 따위를 펴서 조사하여 중복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뽑아서 편찬하였다. 자, 말하자면 나라의 풍속이 다른데 중국의 의사만으로는 안 되니까 각 지역의 백성들, 좀 나이 많은 백성들한테 경험한 것을 또는 효과가 있었던 것만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라. 이제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세종실록 나와 있어요. 농사직설. 자, 이 농사직설이 최초의 농서. 우리는 이것만 체크해 볼게요. 최초의 농서죠. 세종 때 편찬된 최초의 농서. 자, 요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3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도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글일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주성, 그죠? 문화의 자주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도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닙니다. 즉 중국의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글일 따름이다. 아, 자주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중국의 역대 글과 나란히 천지의 사이에 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좋은 문집, 그러니까 시문 등을 모아놓은 문집이다. 자,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 부, 시, 문 등의 여러 문체를 수집하여 분류하여 편찬에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학의 자주성, 문화의 자주성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왕 때 편찬된 거라고요? 역시 성종 때. 자, 그래서 동문선, 시문집, 성종.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음악이야말로 맨 마지막만 볼게요. 음악이야말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큰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시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역시 요 책 악학, 괴범, 역시 성종. 자, 요거는 이제 음악백과사전이죠. 네, 음악백과사전이고 단순히 음악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악기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약간 부가적인 것들까지 모아놓은 게 바로 음악백과사전인 악학괴범. 자, 이 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시기. 어느 왕 때 편찬됐냐?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근대태동기로 넘어갑시다. 조선 후기.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비변사죠. 자, 정강필, 김은기, 신용계가 말하였다. 여진에 대비하여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이름이 비변사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김익희가 상소했다. 요즘은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간에 모두 이 기구가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가지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 의정부와 육조가 지금 유명무실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름은 변방을 방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여기서 담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시험에는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비변사. 자, 비변사는 여러분이 설치, 상설화, 확대, 그 다음에 구성원, 그 다음에 폐지.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향과 폐지는 바꿔볼까요? 영향, 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설치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설치는 언제냐?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삼포외란은 중종 때. 그래서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자, 삼포외란이라고 해서 일본이 삼포에서 외가 삼포에서 무역과 관련해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 요거를 계기로 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해야 돼.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게 바로 비변사. 자,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게 비변사고요. 자, 그런데 상설화는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자,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났어요. 일본 세력이 전라도 지역으로 쳐들어온 사건. 근데 이건 이제 막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전쟁. 그래도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비교적 큰 전투에 해당하는 게 을묘외변인데 요거를 계기로 해서 상설화했죠. 상설화한다는 건 관청을 설치하고 관료를 파견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다가 확대된 거는 임진왜란 때 확대됐죠. 왜냐면 임진왜란은 전쟁을 7년 했으니까 그 사이에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자, 구성원을 한번 볼까요? 구성원은 전현직, 정승. 자, 전현직, 정승과 오조, 판서. 자, 그러면 오조 판서니까 어느 관청의 판서 빼고 이호예병형 공중에 공조 빼고. 자, 그리고 군영, 대장, 그 다음에 유수관. 유수관이라고 해서 서울 주변에 그 군대와 관련된 군사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 유수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유수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홍문관, 대제학.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비변사고. 자, 그러면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비변사가 강화되면 약화되는 거는 뭐냐? 힘이 약화되는 건 일단 의정부 그리고 육조는 약화되죠. 왜냐면 의정부와 육조가 해야 될 역할을 비변사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약화되고 심지어는 왕권도 약화되지. 왕권도 약화돼요. 자,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자 자, 그래서 없애버리자. 언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이면 고종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죠.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설명했었어요. 왜냐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비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설치, 상설화, 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오조판서 여기 공조를 제외한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보시고 의정부 육조 약화, 왕권도 약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자, 선조 26년 10월에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왔으나 성안에 타다 남은 건물이 잔해와 시체로 가득했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이때 세 번째 줄 성상께서 도감을 설치하고 훈련하라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심으로 나는 청하기를 당송미 1천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하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조총 쏘는 법, 창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초간 파총을 세워 그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에 술칙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을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안정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오군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군영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중앙군. 자, 오군영은 조선 후기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군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선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훈련도감의 특징. 우리가 금방 사료에서 봤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한 사람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고 군인을 모집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월급을 주는 군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 직업 군인이구나. 직업 군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장번 금요병. 장번 금요병이라고 표현해요. 장번. 왜 우리가 보통은 16세 이상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병. 그러면 의무병은 몇 달 근무하고 다시 오고 또 몇 달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번이라는 건 쭉 근무하는. 그럼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리고 금요는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창칼 쓰는 법, 그 다음에 총 쏘는 법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죠. 삼수병.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되어 있다는 거. 포수사수살수 삼수병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중앙군이고 하는 역할은 우리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을 호위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훈련도감.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5근형이니까 5개겠죠? 그럼 나머지가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 다음에 금이영. 자, 그러면 조선후기 중앙군이 5근형인데 5근형이 완성된 건 어느 왕이냐? 숙종. 네, 그렇죠. 숙종 때 완성이 됐어요. 처음 만들어진 건 훈련도관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이게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영청은 북벌의 본영. 자, 쉽게 말하면 만든 건 인조 때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확대하고 했던 건 북벌을 강조하던 어느 왕 때? 효종 때.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의 본영으로 이제 사용됐었고 확대됐었고, 자, 총융청은 어디다 설치했는지가 중요하죠. 어디다가? 북한 산성에 배치. 그 다음에 수어청은 남한 산성에 배치. 그러니까 북한 산성에 배치했다는 건 경기 북부 방어군, 경기 남부 방어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훈련도감하고 어영청이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특히 훈련도감. 우리 금방 사료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5근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소고군. 자, 소고군. 각 도의 소고군이란 신역이 유무와 공사천을 막론하고 주련을 감당할 만한 자로서 단결하여 대우를 편성한 것으로 본뜻은 다만 위급한 전수에 일에 쓰려는 것이지 병제가 교체 상번시켜서 부역군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천인뿐만 아니라 양반, 유사, 아전의 무리로서 토목의 역사를 견디지 못한 자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자, 천인뿐만 아니라 양반, 유사, 아전의 무리가 섞여 있다. 우리가 이거를 양천혼성군이라고 그래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섞여 있다. 자, 네 번째 줄에 밑줄 쳐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양천혼성군인데, 자, 그럼 우리는 나온 김에 이렇게 볼까요? 조선 전기, 거꾸로 쓸까? 이렇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중앙군, 지방군, 방어체제, 기타.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중앙군. 다 책에 있는 표예요, 여러분. 자, 중앙군은 조선전기의 뭐죠? 5위. 의위, 용양이, 뭐 호분이, 충무이, 충자 이런 거 있잖아요. 5위. 자, 조선후기는 금방 뭐였죠? 5근형. 자, 지방군 조선전기는 수영과 병영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육군, 수군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진군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조선후기는 우리 금방 나왔던 소고군. 네. 왜 소고군이라고 하냐면 소고법이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척계광이라는 명나라 장군의 기효신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편성법에 따라서 편성했다라고 소고군이라고 하고,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금방 나왔던 양반에서부터 천민까지 섞여 있다. 양천혼성군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방어체제가 중요하니까 이 색으로 써야지. 자, 방어체제에서 맨 처음에 진관체제. 자, 진관체제라고 해서 세조 때, 그래서 자기 지역만 방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제승방략체제로 바뀌었어요. 제승방략체제. 그래서 16세기 명종 때 제승방략체제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진관을 복구하게 되고 소고군이 지방군이니까 소고군체제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선조, 임진왜란 이후니까 선조 때. 그래서 우리는 요 진관체제랑 요 제승방략체제랑 기억하시면 되는데, 진관이라는 건 제가 여기다 그냥 쓰면은 이런 거예요. 각 지역에 그냥 진을 설치하는 거죠. 거진을. 그냥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규모의 적이 몰려왔을 때 막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승방략체제는 이런 거죠. 요 각 진에서 군대를 일정 이제 정해진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그래서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돼서 대규모의 군대로 편성을 하면 대규모의 적을 막아낼 수 있겠지?
이론상만 그런 거죠. 실제로는 임진왜란때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차라리 그냥 자기 지역이라도 지키는 게 낫겠지. 진관을 복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진관체제 세조, 재승방역 16세기 명종. 이 명종 때라고 했으니까 을묘외변을 계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나자 효과 없으니까 다시 진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요 방어체제를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봐. 소고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의 분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이제 분당정치. 자, 4번 볼게요. 두 파는 동인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동인 출신의 정여립이 관직에서 소외되자 1589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조식계열의 경상우도 및 전라도 쪽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고 이왕계열의 경상좌도 지역은 덜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식 쪽과 이를 등지는 사람 두 쪽으로 나뉘어졌는데 전자를 북인, 후자를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붕당 정치에서 맨 처음에 붕당의 성립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자, 붕당의 성립에서 맨 처음에 뭐와 뭐로 나눠졌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죠? 동인, 서인 나눠질 때?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뭐 척신정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자, 그러면 동인 쪽이 여러분 사람 이름 기억나요? 이거는 이제 누구랑 싸워가지고 누구는 이쪽 나눠지잖아요. 동인이 김효원, 서인이 심의겸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김효원과 심의겸으로 나눠지고 이조전랑 가지고 싸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경덕, 조식, 이황의 계연, 문인. 그리고 심의겸에서는 여기서는 이이, 성혼의 문인들이 참여하게 돼서 학파적, 정파적 성격을 띠게 되죠. 자, 그런데 다시 동인이 분화를 하게 돼요. 동인의 분화. 자, 이제 붕당이 처음 나눠졌을 때는 여기처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가 동인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인의 분화가 되는 원인은 금방 나왔던 정여립의 모반 사건. 자,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당을 바꾸고 이 동인이 됐을 때, 동인이 된 이후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 이제 세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었죠. 세자 건저의 문제라고 해서 이런 세자 건저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이 나눠지게 된다. 뭐와 뭐로 나눠져?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북인은 강경파, 그리고 남인은 온건파, 그리고 여기는 자, 북인은 조식의 문인. 요 중에서는 요 서경덕과 조식의 문인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식의 문인이라고 쓸게요. 조식의 문인들 계열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황의 계열.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조식, 서경덕과 이황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황의 계열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붕당이 성립한 게 어느 왕 때? 선조. 그 다음에 동인이 나눠진 거 어느 왕 때? 선조. 둘 다 선조. 그 다음에 이 북인이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건 어느 왕 때? 광해. 그렇죠. 광해군의 북인 정권이죠. 그래서 붕당 성립 선조, 동인 분화 선조, 그리고 이 중에서 광해군 때 전쟁 이후에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자, 그런데 북인이 광해군이랑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인조반정을 주도한 게 누구냐면 서인. 그래서 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이 쫓겨난 뒤에는 서인과 남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서인의 분당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송시열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당대의 정통유학을 수학하였다.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의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책에서 송시열과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는 송시열에게 노여움을 담은 서신에서 송시열을 비판했으며 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남인이 윤휴의 조문을 받은 사실이 겹쳐 송시열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로 서인은 강원 양파로 분리되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영수로 추대되었다. 자,
서인의 분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 서인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송시열이 중심 인물이고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윤증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송시열은 이이의 문인이죠. 그래서 이이 계열이라고 쓸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성혼 계열. 그리고 요 소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다. 또는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성리학 말고도 다른 유학들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꼭 성리학만 우리는 막 죽고 못 살아. 그거는 노론. 소론은 성리학도 괜찮고 양명학도 괜찮고 다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소론은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노론은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성리학만. 성리학 골수. 여기 이제 송시열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자,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서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효종은 형제사실상 차남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서 1년복만 입어야 합니다. 천하의 예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밑줄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다 붕당, 여기 붕당이 누구냐. 그리고 1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나겠죠? 그래서 이 붕당은, 이걸 주장한 붕당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속 논쟁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속 논쟁이라는 건 일단 어느 왕 때 있었냐? 현종 때. 현종 때 있었죠. 자, 그리고 1차 기해예송. 1차는 기해예송. 자, 기해예송 때는 효종이 지금 사망했어요. 효종이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현종이 즉위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 누가 살아있었냐면 자의대비가 살아있었어요.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자, 그러면 자의대비가 누구냐?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효종한테는 새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한테는 아들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들이 사망하게 됐을 때 큰아들이 사망하면 3년 상복,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나머지 아들들은 1년 상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천하, 동례. 모든 예는 다 똑같지. 그러니까 효종이 몇째 아들이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당연히 1년 상복만 입으면 되지. 그래서 1년 상복을 주장을 하게 돼요. 1년복, 기년복이라고 그래요. 1년복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이는 뭐라고 했냐면 왕사, 부동, 예.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부동, 달라야 돼. 그래서 효종이 둘째 아들인 건 맞아. 둘째야. 그런데 왕이 되면 무조건 큰아들로 대우를 해줘야 돼. 특별하잖아, 왕은. 그렇기 때문에 3년 상복을 무조건 왕이니까 큰아들로 가야 된다. 그래서 3년 상복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자가래라는 책을 참고로 했고요. 주자가래라는 책을 참고로 했고 여기서는 국조 오래의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1차 예송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여기에서는 1년 상복이 채택이 되면서 서인이 채택이 된 건데, 서인이 천하 동예, 모든 예절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신권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인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 3년 상복을 주장했던 건 왕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들은 무조건 왕이 세야 된다고 보는 거고, 서인은 뭐 신하들도 뭐 세야지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채택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2차 예송. 자,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누가 사망을 하게 되냐면 효종비.
효종 B가 사망했을 때 역시 자이 대 B가 살아있었으니까 복제 문제가 또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 대 B는 인조의 계빈이가 며느리가 사망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며느리가 사망을 했을 때 큰 며느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1년 상복, 작은 며느리부터는 9개월 상복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서희는 뭐라고 했냐면 9개월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는 1년 기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인의 1년이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년 1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갑, 서남, 1년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기해예송, 갑인예송. 기해가 1차 예송, 갑인이 2차 예송. 1차에서는 서인이, 2차에서는 남인이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둘 다 1년 상복을 입게 됐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암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자, 서인은 신권이에요, 왕권이에요? 뭘 강조했어? 신권. 자, 남인은 신권이야, 왕권이야? 왕권. 요거를 강조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요것도 가끔 물어봐요. 1년 상복 주장한 거 1차에서 1년 상복은 누가 주장했어? 서인. 그럼 2차에서는 9개월. 이런 이제 시기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예속 논쟁이 다 언제 있었어? 현종 때. 네, 현종 때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는 그럼 현종 때 지금 예속 논쟁을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싸우긴 싸우고 꼴배기 싫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붕당의 공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붕당의 공존이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까지? 현종 때 예속 논쟁까지. 여기서는 서로 공존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더. 서희는 그럼 인물로 하면 누구냐? 송시열이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서희는 요 예속 논쟁에 참여한 인물. 서희는 송시열. 자, 그럼 남인은 누구지? 윤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윤휴, 허적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시열과 윤휴라는 인물이 싸웠어. 네, 그래서 한 번씩 이겼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속 논쟁. 자, 우리는 7번 봅시다. 신축 이민 이래로 조정에서는 노론소론 남인의 3세기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혼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낭새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색당파가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물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격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버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이렇게 붕당의 폐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실시한 정책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탕평책. 그래서 실시한 게 뭐야? 탕평책이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붕당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5페이지까지 우리는 한번 64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인자의 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